안녕하세요. 영하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하나입니다. 빠르게 겨울을 향해 가고 있는 늦가을,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첫눈이 내렸잖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눈 내리는 거 보셨나요? 비록 흩날리듯이 잠깐 내렸고 쌓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눈이 내리는 걸 보니까 괜히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가을이 가는 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 첫눈이라는 건 항상 아이든 어른이든 마음을 참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눈이 내렸던 지난 금요일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게시했거든요. 운전하면서 캐롤을 듣는데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일들이 조금씩 줄어가게 되죠. 이렇게 일상 속에서 나를 설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들, 여러분께서도 하나씩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책을 소개해드리는 날인데요. 오늘의 책은 어른의 국어력입니다. 저자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교 등에서 오랜 시간 강연을 하고 있는 인기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자가 직접 학교에서 배우고 직장 생활을 통해 체감하고 연구한 현명한 대화법은 물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말투와 태도의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강연 현장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스스로의 국어 실력을 점검하고 키울 것을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읽어도 아웃풋이 조금도 없고 문제집을 수십 번씩 독파해도 시험 점수가 오르지 않고 밤새 쓴 기획안이 한 번에 통과되는 횟수는 손에 꼽고 친구에게 열심히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지적을 듣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국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즉, 읽기, 말하기, 쓰기를 모두 포함한 능력인 이 국어력이 부족하게 되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의 지식이나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된 우리는 운동이나 취미생활, 영어, 제2외국어 등등 자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것들을 배우죠. 그런데 정작 국어를 다시 배워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국어로 말을 한다는 건 매일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이미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니까요. 면접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확실한 목적성이 있지 않고서는 나의 평소 읽고 말하고 쓰는 습관에 대해 되돌아보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흔치 않을 텐데요. 예전에 심심한 사과라는 단어가 큰 이슈가 됐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이후로 문해력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가 됐습니다. 어른들의 문해력은 물론 글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까지 이 다양한 에피소드들 속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언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내 언어 습관을 돌아보고 내가 공부해야 할 국어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1장은 읽기, 즉 독서법, 2장은 말하기, 그리고 3장은 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말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니까 오늘 낭독은 2장 말하기에서 일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한 해를 잘 마무리했다고, 수고했다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를 떠들썩하게 축하해주는 송년회.
그런데 최근에 송년회 문화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한 단체 모임을 줄이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만 소소하게 만나서 이야기에 집중하는 식으로 말이죠. 소위 가성비라 불리는 실속을 따지는 소비 형태가 인간관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맥을 넓히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는 데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많은 이가 불필요한 관계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려 합니다. 그동안 주변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 중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이들로 인해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 경험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자의 생활을 누리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해진 듯합니다. 혹 여러분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인격을 송두리째 훼손당한 경험은 없는지요? 또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를 준 경험은? 말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영역을 최소한도로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한편으로 상대방을 향한 말도 다시 경계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도 인정하는 말하기, 즉 사람에 대한 존중을 목표로 하는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상사와 부하 사이, 동료 사이, 연인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등 여러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말하기의 공통된 핵심은 나의 영역만큼이나 상대방의 영역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퇴근 시간이 임박했는데 갑자기 윗사람에게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제의의 형식을 보이긴 했으나 강요된 불편한 자리입니다. 당연히 가기 싫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상사가 밉습니다. 분노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요동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퉁명스럽게 싫어요. 회식하려면 최소 3일 전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할 것인가요? 이는 여러분을 지키지 못함은 물론 말을 잘하지 못하는 상대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반갑지 않은 제안을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을 때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알아두고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1단계 매너 있는 태도, 상대에게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는다. 2단계 상처 주지 않는 말하기. 좋은 기회인데 어쩌죠? 두통이 심해서 쉬어야겠습니다. 먼저 표정이나 몸짓 등을 통해 정중한 태도를 취한 뒤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완곡하게 핑계를 대봅시다. 사실 별것 아닌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반감도 생기고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어른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어른다운 말하기에 서투르다면 화를 내는 대신 본인부터라도 어른답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례를 살펴봅시다. 처음 방문한 미팅 장소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상대방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 먼저 시작해야 할까요? 대뜸 용건부터 말하는 건 부담스러운 분위기만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용건과 다소 무관한 구체적인 화제를 들며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회의실이 이렇게 사람들로 꽉 찬 걸 보니 회사의 성장세가 느껴집니다. 오는데 차가 많이 막혔습니다. 이 지역은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활력이 넘쳐 보입니다. 어색하다고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작은 부탁 하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고 말이지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결국 부탁을 요청한 사람에게 호의를 보이게 된다는 앞에서 나온 벤저민 프랭클린 효과도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물 한 잔 정도는 무리한 부탁도 아니기에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조금 더 친밀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강하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말하기도 필요합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생각보다 세상 여기저기에 많기 때문입니다. 쓸데없고 불편한 질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무례함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조금만 더 당당해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인 여러분이 여성이고 싱글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남자친구 있어? 라는 말을 상사에게 듣게 된다면 소개팅 해주시게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치면 됩니다. 혹은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선배로부터 결혼하고 난 뒤에 직장은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다닐 거야? 라는 질문을 받았다면 결혼하면 직장에 더 충실해지지 않을까요? 라고 웃으며 가볍게 대꾸하는 거죠. 더 나아가 앞의 질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더 지났다고 예상해 봅시다. 아기는 아직이야? 라고 누가 묻는다면 아기는 하늘에서 주는 선물이니 기쁘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답하면 됩니다. 말하기가 곤란할 때는 이렇게 한 발 물러서듯 약간의 거리를 만들며 대화해 보세요. 물론 앞과 같이 직접적으로 묻는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상에서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 진땀나는 상황에서 서로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말하기를 익혀둔다면 일상이 조금은 더 편해질 겁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각자 지키고 싶은 자기만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의 방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방문에 귀를 대고 그가 가르쳐주지 않은 것까지 억지로 알아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어른의 말하기란 상대방의 방문을 똑똑 두드린 뒤에 들어오세요 라는 허락을 받았을 때 비로소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대화는 설득이 아니라 일방적 주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세상이 생각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노력해도 생각과 다르게 대화가 흘러가기도 하고 서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상대의 말을 평가하고 결론 낸 후 착각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혹은 타인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지? 라면서 불평을 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다만 평소에 선을 넘지 않는 말하기를 잘 정리해두기만 한다면 불필요한 말에 휘둘리는 일을 줄여갈 수는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할 이유가 없는 말로 상대방에게 가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더는 개싸움이 아닌 지적인 소통이 되기를 바란다면 한번 고민해봐야 할 화두입니다. 하루는 퇴근한 뒤 에스프레소가 마시고 싶었습니다. 회사 앞에 위치한 작은 카페에 가서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주문했습니다. 자리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한 5분쯤 지났을까요? 작은 쟁반에 커피를 올려 가져다 주시던 분이 머뭇거리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미흡해서 하트 모양이 안 예쁘네요. 우유 거품 위에 그려진 하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짝 찌그러져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하루 동안 팍팍했던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문득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말은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좋은 말은 이처럼 상대방과의 거리를 잘 좁혀내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언젠가 강연을 하는 도중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할 줄 아는 입사 5년차 대리입니다. 내일 제 밑으로 신입사원이 출근할 예정입니다. 점심시간 때 신입사원과 처음으로 자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윗사람보다 아랫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새로 만날 후배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낯선 환경에 당황해할 그 친구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더불어 저를 바라보고 있을 팀장님에게도 리더십 있고 호감 가는 구성원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신 분께 제 의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처음으로 마주하게 된 자리,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을 겁니다. 충고도 해주고 싶고 격려도 하고 싶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도 하고 싶을 테죠. 그런데 잠시 여유를 두는 건 어떨까요? 무슨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일 하루만이라도 상대방인 신입사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잘 들어보고 신중하게 답을 해주면 어떨까요? 말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존중해 주시고 하면 하는 대로 귀 기울여 듣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만약에 꼭 무슨 말인가 해주고 싶다면 질문하신 분께서 그동안 회사에서 겪었던 실패담을 아낌없이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선배의 진솔한 실패담과 또 그것을 극복해낸 이야기만큼 신입사원의 마음을 풀어주고 거리를 가깝게 해주는 소재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보다 실패담 잘 말해주는 예쁜 선배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담보다 실패를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은퇴 후 인기가 더 좋은 것 같은 박찬호 선수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이라는 기록을 지닌 그는 지금 여러 강연장과 TV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박찬호 선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강연할 때 저는 제가 언제 부진했는지,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주로 말씀드립니다. 10승을 올리고 탈삼진을 몇 개 잡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저의 실패담에 청중이 더 잘 집중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수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것들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에너지를 북돋우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례가 되었으니까요. 성공담보다 실패담에 집중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박찬호. 정말이지 엄지를 척하고 세워 보이고 싶습니다. 그는 멋진 말하기 비결을 스스로 체득한 사람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박찬호 선수가 성공 사례들을 나열하며 잘난 척을 한다면 과연 대중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반대로 실패를 덤덤하게 말할 줄 알기에 사람들은 더욱 박찬호의 말에 집중하는 겁니다. 실패를 말하는 건 일종의 칭찬받을 만한 솔선수범입니다. 잘난 척을 말하는 건 짜증나는 오지랖일 테고요. 전자인 솔선수범은 자신의 실패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서, 후자인 오지랖은 묻지도 않는데 가르치려 드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말하니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혹시 클래식 공연장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또한 클래식의 문외한이고 솔직히 흥미도 별로 없는 관계로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지만 갈 때마다 뭔지 모를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소하지만 언제 박수를 보내야 하지에 관한 겁니다. 클래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악장과 악장 사이에 잠시 멈춤이 생길 때에 박수를 보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도 공연장에 가게 되면 먼저 박수치지 않고 남들이 박수를 칠 때 비로소 손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젠가 귀에 거슬리는 박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자리 바로 뒤쪽에 계시던 남자분이었는데 한 악장이 끝나자마자 앞에 앉아있던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박수를 꽝꽝꽝 하고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따라서 조용히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음악이 저에게 큰 위안과 감동을 줬습니다 라며 연주자에게 보내는 정중한 인사가 아니라 주변의 청중들에게 너희들은 이거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하는지 잘 모르지? 라며 으스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죠. 들어보니 이런 박수를 안다박수라고 한답니다. 이 어려운 곡을 내가 잘 알고 있음을 과시하려고 치는 박수라는 의미인데 저는 이를 오지랖 박수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공연장에서 우리는 어떤 박수를 쳐야 할까요? 넌 이것도 몰라? 라는 안다 박수보다는 우리 이제 함께 하시죠? 라며 정중하게 상대방을 초대하는 솔선수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어른의 말하기 역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있다면 네 잘못은 바로 이거야 라고 윽박지르는 대신에 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 그래서 실패했었고 로 시작하는 공감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법,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가는 노하우는 실패담을 이야기할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모멸감이라는 단어, 그 느낌만으로도 불쾌해집니다. 말과 소리에도 느낌이 있나 봅니다. 모멸감이라는 말만 보고도 기분이 이리 언짢으니 말입니다. 동명의 책 제목을 서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제목만으로도 불편한데 굳이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내가 겪은 모멸감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하하고 차별하며 조롱하고 무시하는 인간이 이미 세상에 충분히 많은데 책을 읽으면서까지 더 찾아볼 필요는 없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우연히 모멸감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들 자신이 겪었던 모멸적인 상황들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누군가의 경험 속에서 함께 슬퍼했고 또 그 모멸감을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되받아줬다는 이야기 속에서 감동하기도 했고요. 혹은 모멸적인 상황을 이겨내고 삶을 도전적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분의 말에선 성공한 사람의 위엄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중 한 분의 이야기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적 겪었던 모멸감의 기억이 아직도 일상의 곳곳에서 되살아나는 게 여전히 힘들다는 말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어릴 적부터 다리가 불편한 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쪽 다리를 사용하기 어려웠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목발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겪었다는 모멸감을 느끼게 된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더운 날이었죠.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목발을 이용하면서요.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신발 가방을 툭 하고 잡아채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신발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한 아주머니셨어요.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다 말고 뒤로 돌아 제 얼굴을 보더니 쯧쯧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더니 아휴 불쌍해라. 아줌마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분은 계단을 오르다 말고 멍하니 서서 그분을 바라봤답니다. 눈물이 흐르고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계단을 어떻게 올랐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답니다.
다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모멸감을 생생하게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그분의 말입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선은 불편해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런 일 역시 겪을 만큼 겪었지만 말이에요. 누군가의 갑작스런 침범이나 원하지 않는 동정의 말과 눈은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어릴 때와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그런 일방적인 동정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50이 넘어도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 맞은편에 있는 누군가가 자신의 목발과 다리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값싼 동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요. 원치 않는 동정을 받게 되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더군요. 뭘 그렇게 빤히 보세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분의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안 돼 보여서 바라만 봤을 뿐인데 그렇게까지 말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봅시다.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우리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게 되면 기분이 별로이지 않나요? 특히 남자들이 싸울 때 가장 많은 시비거리 중 하나가 왜 꼬나보냐가 아닌가요? 하지만 이분의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 역시 만약 같은 상황이라면, 즉 제 앞에 어린아이가 목발에 의지하여 지하철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는 걸 봤다면 아무 말도 없이 가방을 휙 낚아채고는 의기양양하게 이 아저씨가 도와줄게 라고 말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을 테고요. 상대방은 모멸감에 휩싸인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그래도 아직 의문이 남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가고 있다면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말인가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분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일상에서 시선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조심스럽게 혹시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며 다가오는 것이 예의를 지키는 말과 행동인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을 사람의 자기 결정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주는 말과 행동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의 말하기에는 세상의 모든 약자, 그게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간에 어떤 조건도 관계없이 그들에게 자기 결정권이 있음을 인식한 말투도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을 거라고 착각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배려하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화는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이 그것입니다. 나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이런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후 용산역에서 탑승한 지하철 1호선 구로행 하행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일 오후 용산역에서 탑승한 지하철 1호선 구로행 하행선에서 있던 일입니다. 용산에서 구로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한가로운 시간대였기에 지하철 좌석도 여유로웠을 겁니다. 아마 제가 탑승한 용산역 바로 다음 역인 노량진역이었을 겁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엄마가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제 맞은편에 그들이 자리에 앉더군요. 그리고 들려온 대화입니다. 실제 모습을 상상하며 대화 지문을 읽어보세요. 이게 뭐니? 말해봐. 이게 도대체 뭐냐고. 왜 이렇게 된 거냐고. 대답 안 해? 그래, 엄마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대화하자는 거잖아. 이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라는 말이 참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대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요? 언제부터인가 대화의 결과물은 이겨야 하는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이겨야 하는 대상이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 등 성과나 성적에 따른 경쟁자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욱 광범위해졌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애정이 가득해야 할 가족 안에서조차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겨야 하고 남편은 아이들을 이겨야 하며 아이는 엄마를 이겨야 하는 것이죠. 종종 말은 상대방을 짓밟고 이기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아니, 온갖 날이 서 있는 칼날처럼 위태롭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잘하는 일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나보다 약자라면 그게 나이건 지위건 상관없이 말로 더욱 사정없이 상처를 주고 맙니다. 이렇게 상처를 입혀놓고서도 자신이 만든 생채기를 치유해주기는커녕 집요하게 파고들어 괴롭히며 곪게 하고 종국에는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항복하게 만들죠.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대화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멀어지려 합니다. 이어폰을 귀에 깊숙이 꽂고 음악을 틀어 부모의 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 사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깥 세상과 격리된 자신만의 방을 만든다는 사운드 월이란 개념이 있던데 어쩌면 이런 의미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서로에게 벽을 만드는 대화가 아닌 벽을 허물고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잔잔하게 흘러들어가는 대화를 하는 모습들도 간간히 찾아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쯤에서 고백해야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사례로 든 지하철 맞은편의 엄마와 아들은 저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한 최악의 모습일 뿐입니다.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해서 저 역시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정도였죠. 그렇게 지켜보던 엄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엄마가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너도 엄마를 위해서 힘내줄 수 있지? 텅 빈 지하철 객차 맞은편에서 조용히 하지만 따뜻하던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듯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곤란한 상황에 빠진 아들이 의지할 만한 가장 믿음직한 공간 하나를 엄마가 선물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접으려 했던 그 무엇을 다시 일으켜 세워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른의 말입니다. 그 자체로 국어력에 있어 표본과도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모습을 보며 덜컹거리던 지하철 안에서 불편하게 부유하던 제 마음 역시 편안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말들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라면 더욱더. 네, 영화나의 책라디오 36번째 책 어른의 국어력이었습니다. 책이 얇고 가벼워서 부담 없이 편하게 읽기 좋고요. 또 마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보는 것 같은 읽기, 말하기, 쓰기 이렇게 총 3장으로 이루어진 구성도 좋았습니다. 이 책을 접할 어른 독자들에게 어릴 때 우리가 그토록 보고 들었던 국어의 기본, 읽기, 말하기, 쓰기를 다시 강조하고 싶은 저자의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오늘 말하기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렸지만 1장 읽기 파트에서는 독서를 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부분, 또 어떻게 읽어야 기억에 잘 남는지 등 책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3장 쓰기 파트는 기본을 갖춘 글쓰기, 쓰는 사람이 아닌 읽는 사람을 위한 글쓰기, 퇴고의 중요성 등 참고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책 제목의 방점이 국어력보다는 어른에 더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어휘력,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읽어도 물론 좋겠지만 내가 과연 올바르게 읽고 있는지, 예의 있는 말로 상대와 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쓰는 글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의미 전달이 잘 되는지, 그러니까 즉 어른답게 국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반성할 계기를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진정한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른스러운, 어른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거 아닐까요?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저도 나이가 들수록 내가 평소 읽고 말하고 쓰는 습관을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하였습니다.